작년이죠. 2021년 3월 게리 겐슬러가 SEC의 새로운 수장이 된다고 했을 때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이 환호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대학에서 블록체인 강의를 했던 사람이 SEC로 간다면 크립토 마켓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현재 잘 아시다시피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이 리플과 SEC의 소송은 점입 가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재판이 트위터에서 떠드는 것처럼 리플에 특별히 더 유리하게 돌아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게리 겐슬러는 최근 들어서 좀 더 명확하게 발언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있고 증권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최근에 FOMC 이후 그래도 크게 변동 없는 암호화폐 시장 가격 모습 속에 안도의 한숨을 내시는 분들 또한 계실 것이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은 것은 12월 FOMC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 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77% 하락한 2261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0.97% 하락한 1543달러, 6위의 XRP는 0.25% 하락한 0.45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이제 도지코인은 0.53% 상승한 0.13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6%, 18.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잡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9%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5%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XRP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9%로 더욱 우위를 점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닥터비트맨 셰르파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합류해주신 웃음 항아리님 감사드립니다. 이 셰르파 멤버십은 단순히 기사를 읽고 해석해드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멤버십이 아닙니다. 크립토 마켓을 통한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며 기댈 데 없는 외로운 암호화폐 투자 속에 강력하고 단단한 커뮤니티 형성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또한 여러분들을 각각의 크립토 셰르파로서 주체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하여 나름의 해석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올려드리는 셰르파 전용 칼럼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수준이 올라가 있으신 것을 느끼시리라 확신합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현재 오른쪽 상단에 나오고 있는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가입 부탁드립니다. 이 유튜브 자체 멤버십이 아니라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은 이제 코인 투자를 진행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이제 이 말에 대해서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뭐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거나 위기가 해소될 것 같다라는 얘기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로는 금리 인상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준은 경기 침체를 의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눈앞에 와 있다는 신호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 잡히는데 경기가 먼저 안 좋아지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일단은 물가도 완연하게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물가의 가장 선행 지표는 이제 유가입니다. 이 유가가 현재 수준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1월이 된다고 하면 전년 대비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제 대체로 유가가 먼저 상승하면 CPI가 상승하고 PCE가 상승을 합니다. 이제 CPI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PCE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CPI라는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야기하죠. 이 PCE라는 것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미 사람들이 사용한 금액을 결과로 집계한 경기 후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가와 CPI는 선행지표라고
부릅니다. 이 PCE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미국 국민의 직전 월 소비를 조사해서 매달 말에 발표를 하며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되게 됩니다. 이제 개인들뿐만 아니라 민간 비영리 기관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비용을 합친 것으로 한 나라에 있는 모든 개인들이 쓴 돈의 총액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지출을 늘렸는지 줄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대체로 유가가 먼저 상승하면 CPI가 상승을 하고 PCE가 상승을 합니다. 현재 선행지수인 유가가 꺾였고 CPI가 꺾였는데 PCE는 왜 상승했냐라는 논란이 일각에서 있습니다. 후행하는 지표인데 후행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것인데요. 이제 오늘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이 선행 지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추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인 것이고 경제적인 순환보다 앞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후행 지표는 선행 지표와는 달리 기존의 추세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경제 순환보다 늦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동안의 물가의 상승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이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공장이 돌아가지 않았고 물류가 막혔으며 러시아 전쟁은 유가와 곡물가 같은 원자재의 가격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이 코로나는 이제 확진자가 몇 명인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이 공장 가동률도 올라가고 있고 물류는 확연하게 풀리고 있죠. 이 코로나로 인한 인플레이션 요인은 아주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러시아 전쟁발 원자재 가격 급등도 원인인 공급망의 재편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공격도 러시아가 공격하는 쪽인지 방어하는 쪽인지 헷갈릴 정도이죠. 개인적으로는 핵 버튼을 누르는 것이 우려되기는 하는데 핵 버튼을 누르면 코인 시장, 자산 시장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핵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서 전쟁도 관심에서 멀어질 것 같은 상황이죠. 연준이 이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없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것은 이제 뭐라도 이제 하려는 액션을 보여줘야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 와중에 이제 펀더멘탈이 차근차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쯤이 되면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환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연준은 경기를 좋게 만드는 기관이다라는 것인데 연준은 그것이 아닌 변동성을 줄이는 기관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경기가 너무 좋다면은 다소 좀 눌러주고 너무 안 좋으면 유동성을 부어주는 기관인 것이죠. 경제학자들은 자연 이자율로 이제 4에서 4.5%를 말합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자연 이자율이란 거시 경제가 장기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적용되는 실질 이자율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연준은 여기까지 올려놓고 계속해서 기다릴 것입니다. 여기에 경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다시 낮추지는 않게 되겠죠. 진짜 피봇, 즉 금리 인하로 가는 방향의 트리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즉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회사채와 미국 국채 간의 수익률 차이를 말하게 되는데 이 차이가 이제 5% 이상이 나거나 실업률이 4.5%까지 간다면 연준이 뭔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GDP의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굳이 기준금리를
수위를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어닝 시즌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 넷플릭스가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꽤나 괜찮은 실적을 보여주었고 미국의 은행주, 항공주, IBM과 같은 테크 회사들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회사들은 구글, 로블록스와 같은 빅테크 회사들이었는데요. 이 코로나와 유동성의 수혜를 많이 받던 회사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를 보았을 때 현재 섹터별로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은 흔히 볼 수 있는 경기 둔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시스템 리스크, 즉 개별 회사의 손실이 다른 회사의 손실로 전이되어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을 기대해 볼 만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경기 둔화를 넘어서 내년 2023년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확정된 미래입니다. 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진다는 것이며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고 이 풀린 유동성은 다시 한번 자산시장, 크립토 마켓의 불장을 일으킬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보았던 불장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시장이 오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이제 작년이죠. 2021년 3월 게리 겐슬러가 SEC의 새로운 수장이 된다고 했을 때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이 환호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대학에서 블록체인 강의를 했던 사람이 SEC로 간다면 크립토 마켓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이 리플과 SEC의 소송은 점입가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재판이 트위터에서 떠드는 것처럼 리플에 특별히 더 유리하게 돌아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최근 들어 좀 더 명확하게 발언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있고 증권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더리움과 리플에 대해서는 증권성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을 하면서 이러한 주장은 더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게리 겐슬러는 비트코인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후속작들이 나왔었는데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알고리즘에 의한 합의가 가능해지게 했습니다. 이 리플은 해외 송금은 물론 XRP 레저 기반의 결제 등이 가능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죠. 이후에도 수많은 메인넷이 등장을 했고 코인까지 생각을 하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인데요. 이는 비트코인을 기술적으로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완벽한 탈중앙성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인데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강력한 리더가 이끌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를 주장하지만 결국 비탈릭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리플도 마찬가지인데 XRP의 가격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어떻게 하느냐에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한 인물이 있었고 현재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만든 사람이나 조직이 이득을 볼 수 없는 구조가 되었죠. 여전히 많은 코인과 토큰이 나오고 있고 개인과 조직이 붙어 이제 희소성과 상품성을 더해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이제 증권성의 논란을 계속해서 키울 것이죠. 하지만 비트코인만은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도 살아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돈에 눈이 먼 개인과 조직은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 어떤 코인도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공공재적인 성격 때문에 지금도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고 시간이 필요할 뿐
대세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더리움이나 XRP의 가치 상승이 제한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탈중앙화를 가질 수는 없어도 이들이 존재했기에 크립토 마켓이 더욱 확장할 수 있었고 시장은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이 비트코인만 있었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던 일들이 이들로 인해 단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코인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 개의 코인이 시장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더 많은 투자자들과 사용자들이 유입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뒤, 3년 뒤, 5년 뒤 이 시장의 모습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제 너무나 좋은 시기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크립토 윈터라고 불리우는 침체장을 잘 이용하여 그리 머지않은 시간 내에 찾아올 다시 한 번의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의 계층을 한층 끌어올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이 크립토 마켓에 투자하실 때는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